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곳이죠. 권역외상센터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의료원 간의 갈등 속에 외상센터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 건데요.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의료원 간의 갈등으로 외상센터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태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과 귀순 북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하는 등 중증 외상 치료에 헌신해온 이국종 교수가 갈등 끝에 결국 사의를 표하면서 적자 운영과 인력 부족 등 외상센터가 처한 열악한 현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공급 체계로 현재 전국 14곳이 운영 중이며 3곳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시설과 장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수입보다 손실이 큰 고질적인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측의 화해를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가 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이국종 사태와 외상센터 논란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 그 해법을 집중 모색해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좀 짚어야 할 게 이국종 사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국종 교수 잘 아시는 대로 경기 남부 권역의상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아주대 의료원 간의 갈등이 지금 화장이 커지고 있죠.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상당히 좀 공분을 샀는데 우선 현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 입장부터 좀 간략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수희 의원께서 좀 예. 얘기해 주시죠. 이 아주대 의료원하고 아주대 의료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의 이국종 센터장 하고의 갈등이랄까 충돌은 사실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닐 정도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외상센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이 지점에서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므로 인해서 내재되어 있던 구조적인 문제나 한계가 이렇게 뭔가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가 다시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계기가 생기면 드러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아주대 의료원하고 남부 권역 외상센터만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전국에 퍼져 있는 그 외상센터가 아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가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저도 정부에 이제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함이 없이 드러나는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증적인 접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렇게 미봉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을 계기로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 개선 이런 게 좀 뒤따라줬으면 좋겠다. 우리 김호중 교수께서는 또 이제 의료 현장에 계시니까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또 피부로 느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국종 사태 이른바 어떻게 그걸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집안의 문제하고 국가의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게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진짜로 그 아주대 의료원에서 벌어진 내용들의 다한가 그거는 저희가 절대로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단 그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네. 이게 실제로 국가에 미칠 파장. 왜냐하면 이 아주대병원의 외상센터라는 게 리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외상센터가 이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가적으로 뭘 또 보완을 해줘야 될지를 그 부분만 논의하면 되는 거지. 네. 안쪽에서 아주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식으로 뭔가 문제가 밝혀졌는지는 사실 그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슨 치정사 다루듯이 무슨 연예인들 무슨 이슈 다루듯이 이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거는 조금은 좀 막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도 이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겠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 위원께서는 오랫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관여하셨으니까 뭐 객관적 입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두 분 패널들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언론에서 이 부분들을 너무 병원과 센터 간의 갈등 관계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좀 집중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증 외상이라는 영역은 의료 영역 중에서도 유독 가장 대표적인 필수 진료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공공성의 가치가 가장 많이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필수 진료 영역 안에서의 공공성의 가치하고 상반되는 또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제기하는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필수 중증 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진료 하나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안에서는 누군가가 그 보상이 부족한 부분을 떼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센터와 모병원 간의 갈등의 어떤 구조를 양산해내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뭐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병원들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중증 외상센터와 같은 외형적 하드웨어만 너무 집중했고 제대로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내실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덜 하지 않았었나라고 네. 하는 반성을 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세 분 다 이제 이 문제는 역시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장호께서는 2011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계시면서 그때 이제 이 권역외상센터 이 문제 틀을 잡으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달라진 점. 지금과 같은 방식의 권역외상센터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듯이 그 석혜균 선장이 아덴만에서 이 총격으로 이제 피습 당하고 나서 이제 오만에 있는 병원에 그 응급 처치를 받는 그 과정에 이제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가 거기 급파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그 미국 쪽에 에어 앰뷸런스를 아마 빌렸죠. 거금을 주고 네네. 빌려서 이송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주대 외상센터에서 그 치료를 받아서 극적으로 이제 회생을 하셨는데 그걸 계기로 저도 그때 병원에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로부터 우리나라의 외상센터가 제대로 좀 설치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 부분 공감을 했고요. 네. 또 그때 MB 정부 내부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복지부 쪽에서는 애초에 어떤 그 설계를 했었는가 하면 전국에 한 권역별로 6개 정도 네. 외상센터를 두고 그 예산은 총 6천억. 그래서 한 개소당 1,000억씩 배분을 하기로 하고 6천억 정도 들여서 이왕 우리나라의 최초로 외상센터를 도입하는 마당에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좀 길게 보고. 이런 차원에서 그 안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통상 이 의료 관련한 일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게 좋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 기재부나 KDI의 그 예비 타당도 조사 결과 때문에 계속 이제 서로 이제 기재부랑 복지부 사이에 이제 옥신각신 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청와대 쪽에서는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6개 그 센터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네. 전국에 뭐 애초에 한 17개나 네, 지금 17 개가 14개 계획되고 14개가 정도의 적은 예산을 그냥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으로 시작을 한 네.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네. 안타까우면서 그때 제가 복지부에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고 청와대를 설득하는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네. 상당히 그 아쉬움이 남고요. 그럼 하는 지금 생각을 이제 우리 해봅니다. 진 전우께서 네. 말씀하시기는 그럼 처음 계획대로 네. 그와 같이 6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그 지원을 근데 그때 이제 네. 기재부나 다른 쪽의 의견은 뭐였냐면 6개 권역에다만 만들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성 이런 과정에서 문제일 수 있고. 네네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성 이외에도 환자 편의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형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돼서 외상센터가 운영되는 방식으로 하면 효율성도 기하고 접근성도 좀 좋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그쪽의 의견이었는데 네. 저는 그렇다 해도 센터를 두고 그 접근성의 문제는 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대형 병원의 응급 네. 의료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더라도 그 대형 선택과 집중 방식의 외상센터를 한 5-6개 전국에 두는 그런 방식이 그 옳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요게 권역 외상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시범 사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응급실 쪽에 뭐 2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복지부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요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의료진들이나 병원 측에서 봤을 때 외상센터라는 것들을 할 때 아, 이게 예산을 굉장히 좀 무섭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거든요. 네. 6개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이렇게 17개까지 늘어났을까? 네. 이거는 기존에 있던 병원들이 조용히 본 거죠.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이 되겠구나. 이게 뭐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운영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민감도가 떨어진 거죠.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국가가 뭔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그 구미에 맞게끔 뭔가 타협을 한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저쪽에 지금 사진에도 보이는 저 이국정 선생님 같은 숨은 어떤 인재들 이런 리더십들이 없는 센터가 과연 유지가 될까? 네. 저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도 많은 센터들에서 또 병원들에서 실제 일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에 실제로 저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 이국종이라는 선생님도 솔직히 이 석혜균 선장 때문에 지금 뜨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 중요한 받았죠. 거는 제가 제일국민 환자이송 서비스를 진행한 지 7년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들이 외국에서 너무너무 많이 다쳐요. 근데 이 환자들을 제가 데려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거를 국가 시스템에다 적용시키려는데 너무 그 블럭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석희균 선장권이 이국종 선생님이라는 스타를 만들어냈는데 정말 숨은 인재를 발굴을 했으면 이분들 같은 사람들 더 발굴할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센터에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도만 펼쳐놓고 지도상에 6군데를 정한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지 않을까. 그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러니까 설계할 좋았겠다. 때 그렇죠. 만들 때 이제 그런 어떤 깊은 고민이 없었다. 지도의 이런 영역도 말씀이시고. 중요하지만 네.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사람도 있겠다. 문제였고.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에 산지하는 그런 그 권역외상센터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운영이 되더라도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부산대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대가 처음에 지정을 받았는데 건물을 올린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게 열질 않았던. 네.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요? 부산대도 나름의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가 국가에서 돈을 그 몇백억씩 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왕 시작은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갈 인력이 없는 사람이. 겁니다. 네. 누가 거기 가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저 지금 이국정 선생님처럼 내가 여기 뭐 뛰어들어서 내가 날밤을 새서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인력이 본인이 해야 될 수술만 해도 굉장히 빡빡하게 있는 상황에서 네. 외상만 하겠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제 권역별로 그 지역 접근성이나 이런 건 세세하게 봤어야 되겠죠. 한 5-6개를 하더라도
그 이국정 교수 이외에 외상 그쪽만 전공한 전공의를 찾기가 굉장히 맞아요. 그 힘들죠.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에서 좀 그 나가 있는 우리나라 의사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훈련받은 이런 해외에서 인력도 좀 모셔오고, 그 당시에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뭐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고자 하는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대 같은 이제 그 현상도 생겨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완전 국립 그 외상센터에 이 전국의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역 잘 그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한 너댓 개 정도 만들어서 완전히 별도로 만들고,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권역의 외상센터와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든 대형병원의 응급의료하고 연계시키면 되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이라도 조금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될 예, 시기다. 예. 더 늦어지면 그 좀 곤란하지 않겠나. 좀 예, 그런 하여튼 안타까운 뭐 그 부분 생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네, 네.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조 의원께서 보시는 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특히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희 장관님께서도 이제 사실은 뭐 아쉬움을 좀 토로하셨지만,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하나의 이제 제도적 획을 그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네네.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결정 과정에서도 이미 언급하셨듯이 두 개의 논리가 개입하면서 좀 왜곡된 결과를 좀 발생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는데, 하나는 과도한 경제성의 논리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경제부처 장관이셨지만, 사회부처 장관이셨지만 결국 경제부처의 논리를 깨기 쉽지 않은 구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상되어졌던 적정 규모의 예산이 이미 깎인 상황에서 개수는 더 늘어나 버리는 역지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 제대로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이미 출발했던 거죠. 그 이유는 수익 기반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응급센터와 엮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면서 결국은 뭐 여기 정치권에 계시는 많은 인사분들도 결국 자기 지역에 뭔가 하나 갖고 싶다라고 네. 하는 욕구. 항상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또 병원장들 입장에서는 저거를 갖고 있어야 병원의 명성이 만들어지고 환자를 유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부분에 이제 개입하게 되면서 지역으로 다 이 쪼개기 형식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역할로 출발하게 되는 첫 출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이익종 선생님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재작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소회를 밝히다가 이 얘기를 하신 점이 있는데요. 석회현 성장 치료비가 4억 원 이상이 아마 나왔던 걸로 네. 추정이 되는데, 그 진료비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진료가 이루어졌던 건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 정부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겨우 진료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해결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모두가 영웅이라고 대접하고 활용을 하면서 정작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였던 병원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수년 동안 지속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중증외상이라는 게 필수 진료 과목이고 공공성이 강조되어지는 영역인데요. 수년 전에 이미 우리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지역의료기관, 공공병원을 폐원시켰던 아픈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필수진료 영역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네.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느냐부터 시작해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아주대 현재 갈등 원인을 좀 짚어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또 뭐 병실 부족, 그래서 뭐 다 환자를 수용 못해서 다른 데로 이송해야 된다. 뭐 이런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실제로 있습니까? 저도 그 일반 교수나 의사 생활을 할 때는 무조건 원장님이 좀 무심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좀 밑에 있는 사람들 좀 생각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보직을 맡고 나서 회의를 참석해 보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조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양쪽이 다
지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네. 이쪽에 있는 아주대 의료원을 너무 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런 거를 받아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권역센터 같은 거를 받았을 때 병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갈 것들도 예산도 미리 사실은 예산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경영진의 의견을 일단은 무조건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간호사 인력에 대한 부분은 뭐 장관님도 잘 아실 거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병원이 인력을 풀로 잘 쓰고 있는 병원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저 인력으로 사실 정말 엄청나게 어렵게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경영진의 입장도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실제로 이제 권역외상센터에서는 그런 부족 현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뭐 번역 외상센터뿐만이 아니고 권역 응급센터까지도 실제로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지금도 네.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지금 뭐 저희가 출근을 원래 했던 그 근무 스케줄에서 더 나가야 될 상황인데 네. 그다음에 뭐 옷을 입고 있고 이상한 뭐 무슨 레벨 옷들이 있습니다. 재난 옷들. 네. 그런 옷들을 입은 사람은 또 일선에 있는 다른 환자를 볼 수 있는 또 그걸로 투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뭐 또 하물며 또 우리가 또 그 부분만 생각할 것이냐. 이국종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려는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이 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좀 외상외과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라고 뭐 하는 선생님들도 거의 많지 않고. 왜냐하면 네. 지금 외과는 거의 분과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외과 하면 외과 의사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간을 보는 외과 의사, 장을 보는 외과 의사, 위를 보는 다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CT를 찍지 않으면 나는 진료하지 않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는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외상은 어느 한 군데만 다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를 다 봐야 그럼요. 되니까. 그러면 이국종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사장을 시킬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제 그 간호사 인력 충원 또 병실 부족 문제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해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조 의원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 한 부분은 명당 진료하면 할수록 뭐 네, 138만 원인가요? 이렇게 네. 뭐 손해가 난다고 주장하는데 언론에서도 사실입니까? 보도가 됐지만 뭐 한 명당 138만 원의 적자가 난다라고 네. 하는 발표는 사실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네네. 이제 2017년에 보건복지부가 3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손익 분석을 했는데 중증외상과 관련돼서는 환자 한 명당 평균 한 10.4%의 손실이 발생한 거고 아주대병원은 10.7%가 좀 손실비율이 살짝 높았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환자 1인당 138만 원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18년 이후부터 진료체계 개선 대책이 같이 마련되면서 일단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늘렸고요.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해서는 1인당 4천만 원의 신규 지원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지원되는 진료 과목도 5개에서 7개까지 늘렸고요. 또 최초로 2018년부터 외상 수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또 수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자 수와 관련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왔기 네. 때문에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외상센터의 운영이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건 맞지만 네.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네, 그런 그 말씀이시죠. 사이에 개선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 이거는 2017년도 예, 수치고 예, 그 이후에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네. 많이 지원이 하고 있다. 네.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부분도 맞습니다.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증평가라는 게 생겼어요. 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3년에 한 번씩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인증을 하려다 보니 이 인증이 기준이 우리나라의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그대로 좀 도입한 게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한번 바꾸려고 보면 체질 개선을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간호사도 많고요. 네.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원을 오랫동안 시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큰 병원의 가장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중증 환자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이 큰 병원들은.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건 그 막습니까,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중증 외상 같은 경우는 입원 할 날짜 수가 며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입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 그 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좋은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평가에서 낮게 그럼요. 따진 점수를. 그러니까 물론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따지면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복지부에서도 사무관분들도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중환자실은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근데 밑에서 응급실에는 계속 중환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환자들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도대체 이 환자를 어디로 보내라는 이야기냐.
계속 아마 이국종 선생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장을 열어놨는데 장이 부어있기 때문에 장을 닫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실드로 씌워놓는 그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환자가 이 장에 붓기가 빠지면서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이 걸리겠어요. 그럼 이 환자를 어디로 빼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평가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지금 공존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역외상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이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고려해야 할 게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하고 인증 뭐 이런 걸 해야 또 환자들이 믿고 네. 이제 또 병원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 측에서 늘 하시는 이제 컴플레인은 뭔가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정해놓은 지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평가 몹시 현실적이지 않죠. 예, 아까 이제 그러다 말씀하신 보니까 해외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이제 정부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표를 개발한다고 하긴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아직 그게 100% 완벽하게 현실적이지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평가받기 위한 일은 업무를 또 따로 해야 되는. 맞아요. 기존의 일을 잘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 따로 업무 따로 먼저 이렇게 되는 그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이번 오늘 주제인 권역외상센터와의 평가는 어떻게 좀 관계가 될까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권역외상센터 입원한 환자들은 오래 돌봐야 하는 환자들인데 그렇게 하면 또 평가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저는 왜냐하면 네. 이국종 선생님도 조금은 앞서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외상센터가 지금 아주대처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국종 선생님이 생각하는 외상센터의 기준이 굉장히 하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센터를 다루는 복지부의 그 평가 기준도 굉장히 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시스템은 일선 병원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국종 선생님이 한 개의 그 센터 하는 사실은 거기는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뭐냐면 조금은 속도를 저는 기준을 조금 좀 낮춰주시면 어떨까. 하고 속도도 이게 조절하고. 너무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거. 저는 이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응급센터에 바로 헬기가 날아와서 환자를 구조해서 밑으로 내리고. 근데 그 주위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실은 동의나 이런 걸 구한 적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헬기가 내리는 것도 반대를 하지, 헬기는 또 사이즈가 커야지 밤에 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게 날 때 나는 소음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의 이상을 조금은 좀 양측이 좀 낮춰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지금 여당 전문위원이 와 계시니까 지금 정부 관계자가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말씀은 바로 그런 지표 작업이나 이 관련해서 센터에서 현재 일하시는 의료 인력과 정부 관계자와 이제 이렇게 공익 전문가들 있잖아요. 교수님들. 뭔가 TF 같은 걸 만들어서 부단히 소통하면서 이 지표도 좀 현실화 시키고 현장에 맞는 속도로, 물론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죠. 근데 지금 모든 외상센터가 지금 그 기준을 달성할 수는 없는 현실도 감안을 해서 그 이제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소통 구조랄까? 이런 걸 좀 빨리 만드셔가지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드셔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시면 현장에 불만도 더 담아내고 우리가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빨리 갈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예, 싶습니다. 경험을 하셨던 네네. 겁니다. 중간에서 정말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 그건 텐데. 뭐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김호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다른 각도로 좀 한번 보자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전체 응급의료센터의 뭐랄까 에버리지와 이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긴 네네.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전체 외상센터의 그러니까 이 최초 이송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한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외상센터 환자 중에서 약 35%만 중증 외상, 나머지는 사실은 경증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제대로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데 정작 지금 아주대 센터는 넘쳐나는 외상 환자를 커버하지 못한다. 병상이 부족한 것 때문에 본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다음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초점이 이제 아주대에 맞춰져 있는데 다른 데도 이게 그런 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좀 더 큰 구조로 보면 전달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응급외상으로 들어와 있으면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이제 급성기를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 회복기로 악급성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후병원이 됐든 아니면 그 인근 병원에서 재활 전문 병원을 활용해서 이 환자가 이제 재활 치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선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의료 전달 체계는 그 부분이 제도 작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환자가 그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기 입원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구조를 통해서 이게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수가 체계가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동안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병상 규모가 굉장히 적고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초기부터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에 의존해서 병원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병원이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 체계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가가 대부분 의료기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가를 높이 쳐줬습니다. 반대로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수가는 굉장히 저수가를 네,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보다는 의료기기나 진단 장비를 사서 설치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 훨씬 더 수익에 보존되는데 훨씬 더 유용한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꾸 회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전달 체계, 하나는 수가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되는 것 같고요. 평가 체계 부분도 바로 말씀하셨듯이 병원마다 그 기능과 역할이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 병원이 다를 수 있고 또 대형 병원 중에서도 이렇게 외상 환자나 외과 질환을 주로 많이 다루는 병원이 있는 반면 또 암 질환이나 또 다른 질병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평가 체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참 이게 보니까 이제 손봐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신장관께서는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예, 정말로 대광역을 해서 국가 이제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국가가 이제 이걸 책임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권역별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게 가능할지 제가 나름대로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예컨대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지금 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저는 국립의료원이 지금 있는 그곳에 굳이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서초구의 원지동인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오다가 이제 여러 장애물에 지금 부닥쳐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생각에 지금 국립의료원이 이전하기로 돼 있던 그 지역에 국립의료원을 옮겨오면서 그게 우리나라 이 외상센터의 헤드쿼터, 완전히 국립이죠. 헤드쿼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권역별로 한 뭐 4개 정도 외상센터를 하고 그 권역 외상센터 주위에 대형 병원들이나 대학병원들이나 이걸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이 외상센터에 오래 그 장기 진료받는 이런 환자들은 재활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주변에 가까운 연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외상센터에서는 아주 중증이면서 긴급한 환자들을 회생시키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되는 병원으로 하는 이런 전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연결해서 아까 이제 인력 그 체계나 수가 체계 말씀을 하셨는데 수가 체계도 사실은 손 봐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수가 체계가 좀 특히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있습니까? 이제 보험 수가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사협회나 이쪽 오랜 그 민원도 일정 부분 좀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이제 인력의 수요 공급이 너무 지금 편중되어 있잖아요. 응급 의료 다 전공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돈 되는 쪽 몇 개과에만 우리 의과대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조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현재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된다. 진짜 오죽했으면 맨날 이야기를 할까. 근데 국민들은 이거를 또 오도에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좀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외상센터 협의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름.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애초에 외상센터를 만든 건 응급학과에서 했습니다. 애초에. 근데 응급학과에서 그래요. 외상에 그거죠. 관련된 네. 거에서 ATLS라고 그래서 전문 외상 처치술에 관련된 책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들어진 뒤에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이 크게 떨어지니까 외상외과를 하겠다라는 외과 출신 선생님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응급실은 좀 배제를 시킨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따로 하겠다. 별도로? 예, 별도로. 네. 근데 그게 이상적인 거여서 응급학과에서는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외상 환자는 정말 저희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전문 처치가 필요하다고 저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부산대하고 아주대. 그러니까 건물도 따로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아주대 빼고는 실제로는 응급의학 의사들이 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 내내 모든 외상센터에 지금 외상 환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 의사들이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솔직히 수가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이런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과 의사들이 나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국가가 막 이렇게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가를만 개선해줘도 네. 많은 외과 의사들이 서로 아마 내가 이걸 수술하겠다, 내가 수술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러한 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수가가 좋은 그 어떤 질병군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질환을 갖겠다라고 맨날 저희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오히려 홀짝수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네. 그거를 못 이용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외과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외과 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수가만 개선해주고 내가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네. 인식만 시켜줘도 외상 환자 제가 보기에 서로 아마 데려가서 수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 봅니다. 이게 나오신 김에 네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의사들 현장에서 계시면 이런 그 권역외상센터 운영할 때 아까 계신 대로 수가 체계만 개선하면 인력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아니, 좀 무슨 문제냐면 지금 현재도 모든 게 포괄수가로 해서 묶어버리고 포괄 이렇게 수가라고. 지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맹장염 수술 하나 하게 되면 거기 어떤 사람은 나 흉터 많이 안 남기 위해서 이거를 째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뭐 복강경을 통해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그냥 질병군 이름 하나에다가 얼마 해가지고 정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에는. 그렇다 그러면 어려운 수술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정말로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네네. 난이도에 따라서 수가를 개선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시고 예. 실제로 어떤 외상을 받았는데 어디가 터졌는지 장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배를 열고 들어가는 그 멋진 모습들을 아마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얼마나 속으로 떨릴까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는 만큼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가는 포괄로 묶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수가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중증 외상센터도 아까 처음에 우리 진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그 뭐 미국 거 헬기를 빌려와서 이렇게 네. 예, 하시면서 굉장히 그 뭔가 인상 깊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외국은 어떻게 굉장히 잘 되고 부러웠어요.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거금을 주고 빌려왔던 에어 앰뷸런스죠. 네네. 엄청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나라에 지금 외상센터를 새로 도입하면 진짜 길게 보고 좀 돈을 들여서라도 에어 앰뷸런스도 한 대 정도는 우리가 네. 갖고 헬기는 센터마다 좀 한두 대씩 두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이제 바람인데 우리 정부 관계자는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영국이 우리나라랑 거의 면적이 비슷한 지역인데도 22개인가를 두고 있더라고요. 네. 이때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뭐 열 몇 개 하는 거가 17개. 17개 이제 앞으로도 14개 운영되고 있고. 되고 이제 3개가 추가돼서 뭐 네. 17개 하면서 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이 영국하고도 거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부분에서는 영국하고 굉장히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네. 아무튼 해외 사례는 우리 김 교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우리가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외국 사례에서 뭔가 벤치마킹 할 거 앞으로 우리 권역외상센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미국이 실제로 트라우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보험사가 이 그 돈을 주는 그 어떤 그 결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런데 그게 수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단 근무했던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도 외상 환자가 오게 되면 무슨 의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내려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거기에 접근했을 때 나오는 돈들이 다 그 개인한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열심히 와서 일단 진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물론 외진 곳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는데 해외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똑같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네. 보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에어앰뷸런스 건도 사실 중요한 건 제가 1년에 이게 지금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들 제가 지난주에도 뭐 이리오페에서 환자를 데려왔지만 결국 그 환자가 아주대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군데 지금 외상이 입어가지고 그 환자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정말 저는 그 에어앰뷸런스 됐든 이런 비행기 하나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그거는 외국에서 데려오는 케이스를 위한 거고 국내 외상센터를 위한 거는 헬기라도 이게 지금 밤에 못 뜬다 뭐 이국정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니 밤에 헬기 그 바람만 좀 불어도 그 지금 독도가스도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이 헬기를 의사들이 타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거 누가 책임지나요? 저는 아주대 의료원장님도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너 이거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진다는 사인해라. 왜냐하면 이게 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닥터 헬기라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에어앰뷸런스하고는 다릅니까?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규모- 에어앰뷸런스를 외국에서 날라오는 거고 그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4,500만 명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너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국내에서 운영되는 거는 헬기입니다. 헬기. 네, 네. 이 헬기는 실제로 지정된 병원에서 운행은 되고 있지만 의료진들이 탑승해 있다 보니까 굉장한 두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좋고 청명할 때만 뜨게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국종 선생님이 아니 그렇게만 떠가지고 외상 환자를 어떻게 이송을 하냐. 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소방에서 엄청난 군용 헬기인가요? 소방 헬기인가? 요거를 큰 걸 가지고 온 거죠. 대형 헬기. 그러다 보니까 이 헬기가 내릴 때, 이착륙할 때 얼마나 소음이 크겠어요. 또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방에 있는 헬기 조종사가 와 있는 거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똑같은 외상센터에 헬기 지정된 병원인데 왜 너네만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나머지 지금 지정병원들은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현재 이 권역센터, 권역외상센터, 그 다음에 헬기 지정병원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네요. 게 사실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닥터 헬기라는 거 혹시 이제 조 의원께서도 좀 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실제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그 주민들하고 민원과 갈등이? 관련해서 보면 초기에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전에 이송용 헬기하고는 좀 다른 규모의 헬기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국종 교수가 원해서 저희가 사실은 새 기종을 준비했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이 중고를 들여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절차 심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시험 비행을 계속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항공법에 따른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시험 운행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요. 초기에 시험 운행이 뭐 하루에서 10에서 15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안에서도 문제, 그러니까 크레임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그럴 수 하는 건데 있겠네요. 네. 지금은 시험 허가를 마쳤고 시험 운행을 끝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이 헬기가 뜨고 내리는 주변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부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더 세이프티 존이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아프게 되면 더 빨리 이송받을 수 있고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가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부촌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민원이 폭주하는 좀 현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국민들의 인식들이 좀 같이 따라서 바뀌어준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헬기가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의료진이 이제 탑승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소방 헬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닥터 헬기의 뭐 성능이라든지 안전성을 굉장히 좀 그 높인 뭔가가 도입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꼭 헬기로 이송해야 되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원주 쪽에서 있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이 강원도 쪽은 실제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헬기 운영이 굉장히 좀 그 원활하고 좋은 상황이지만 어떤 곳은 너무 무리하게 헬기를 운영한다. 차라리 그냥 앰뷸런스로 갔을 때 더 빨랐을 텐데 헬기 계류장이 없어가지고 계류장 기다리느라고 시간 오래 지체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꼭 그렇게 헬기만을 고집할 내용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사실은 대두가 돼서 그래서 닥터 헬기 처음 도입할 때는 그 섬, 그 도서 지역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목포 쪽하고 저기 인천 쪽에 하나씩 그 배정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독도에서 소방의 네. 추락 사건이 그러니까요. 발생한 이후에 트라우마도 좀 깊었고 네. 또 항공당국에서도 규제나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탑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걱정이나 공포감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아주대 센터의 헬기 문제에 있어서도 탑승자를 좀 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 원래 채용했던 간호사가 그만둔 문제들도 네. 사실 이런 이 디테일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네, 네.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대목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깊이 따져봐야 할 그런 네. 문제네요. 지금 말씀하신 독도에서 대로. 추락했던 헬기하고 똑같은 기종입니다. 지금 네. 아주대가 가지고 있는 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탑승하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타야 네네. 되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저 초점은 뭐 아주대 그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주대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 장기적인 문제는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좀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좀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외상센터 문제는 꼭 그 아주대나 이국종 교수의 센터에서 이제 자꾸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른 외상센터들의 사정은 어떨지 그걸 차제에 한번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아주대 병원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국종 교수의 센터와 본원 간에 좀 오래 해묵은 그런 갈등이 밑에 이제 약간 감정적인 것도 깔려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자꾸 유독 더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일단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도 그렇게 가고 네. 하되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나왔듯이 수가 문제, 인력이 지금 딸리는 문제는 수가 문제로 어느 정도 네. 상당 부분 또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단시일 내에는 좀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네.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이 아까 이제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국립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그야말로 브랜치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지금 이제 이미 뭐 운영하는 데는 일종의 기득권화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권역별로 다시 재편하는 그런 과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서울의 모 대학병원이 아마 저기 아까 자본주의 말씀하셨던 그 지역을 좀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아마 지금 시도를 중인 걸로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국가가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닌 거를 미국 사례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다뤄야지 이거를 우리 서울에다 센터를 하나 짓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드라마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예, 지금. 그 김사부가 이국종 선생님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도대체 그 김사부 언제까지 돌담병원에 둘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이면 빨리 대학으로 데리고 가서 더 많은 외상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요? 네. 근데 도대체 이거는 왜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거기서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코지 당하면서 있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의 현 시대 그 대학병원, 특히 외상센터 병원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 이국종 선생님이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아주대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썼다 그러면 복지부가 나서서 빨리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외상센터도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나서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국종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러면 현재는 저렇게 언론을 타시는 분도 있지만 안 타는 정말 어마어마한 명의들도 많습니다. 네. 그분들을 발굴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어떤 협의체 가서 그냥 정치적으로 나서시는 분들만 만날 게 아니고 진짜로 필드에서 강하신 분들. 우리 교과서 쓴다고 해서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논문 많이 쓴다고 해서 정말 이 진료를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필드에 강하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 있는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가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뭐 있을 때마다 땜질하듯이 이렇게 막 나눠줄 게 아니고 지금 공공성이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이런 필수 중증 의료 기관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주도로 네. 국가가 책임하에 큰 센터를 만들고 이국정 교수 뭐 돌담병원에만 계속 두겠냐 그랬는데 이국정 교수 같은 사람 워낙 이제 열정이 있고 하시니까 그 이제 국립센터에 하고 그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전국에 있는 안 알려진 네. 이런 그 숨어 있는 스타들 발굴해서 센터 다 맡기고 대신 지금 열 몇 개 있는 그 외상센터들 중에는 처음에 이제 이국정 교수 외상센터 아주 의료원 이렇게 좀 언론에 뜨고 하니까 뭐 우리도 좀 해보자 뭐 이랬다가 지금은 아 괜히 했네라고 하는 저는 센터들도 저는 있지 싶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게 가장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 현재는. 부분들을 회수하고 그 병원들은 그냥 기존에 하듯이 응급의료센터는 가지고 있어야죠. 네. 하고 외상센터는 정부에서 회수를 한 다음에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하고 당분간은 저는 국가가 책임지는 이 외상센터로 당분간은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랑 의료 시스템도 다르고 보험 제도 다르죠. 자체도 워낙 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식으로 하면 거기 외상 환자들은 환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엄청날걸요. 네. 아마도. 뭐 그런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 조 의원께서는 이 두 분 문제는 내용을 다 경청해야 될 부분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네.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좀 이 두 주장 부분들을 좀 조정하자면 기억을 거슬러서 우리가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활동을 한 이후에 네. 최종 결론을 내렸던 것이 굉장히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대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공공의료기관이 행하는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성에 기반한 역할과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공의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네. 대전환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직접적 수행 기관이 설령 민간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역할에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 되고 국가가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좀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그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국가가 직접 건물을 짓고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것만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프레임은 아니다라고 네. 합니다. 민간의료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이 충분히 지원하고 또 지원한 만큼 마땅히 건강한 감시나 감독을 하도록 하는 체계가 잘 책임지도록 해야 되고. 마련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포괄적 의미의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관건은 임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심사 체계가 좀 이렇게 비합리적이거나 네. 또는 너무 가혹하면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특히 발생하죠. 그렇게 숙가 문제가 전체 영역이 아니라 생기죠? 최소한 중증 외상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진료 영역 안에서는 뭔가 심사 체계가 좀 달리 접근돼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달리 접근해서 이 수가 구조가 여기에서만큼이라도 최소한 인력을 더 쓰는 것에 대해서 병원 본원이 인색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발생한 갈등 구조를 줄이는데 굉장히 혁혁하게 역할을 좀 일단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보상 체계를 좀 바꿔야 네.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수희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NMC를 어차피 이전시켜야 되고 기능을 보강해야 됩니다. 중앙의료원을. 예.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응급뿐만 아니라 중증 외상과 관련해서도 뭔가 하드웨어를 더 투자해서 네. 그 어떤 그 센터로서 코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새로 구상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네. 공공성, 공공의료에 대해서 복지부랑 일단 아마 그 우리 중앙부처가 뭔가 합의를 해서 이번에 뭔가를 나왔잖아요. 자료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충분한 지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료진한테 저는 맞는 말씀이에요. 건물을 국가가 짓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려면 충분한 지원이 돼야 돼. 적어도 거기에 심장내과 의사나 응급학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충분히 그 정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낮은 수가나 아니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만들어졌다가 다음에는 운영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네, 생기기 네. 때문에 그것만 잘 된다 그러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딱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 권역외상센터 문제 해법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해 봤는데요. 뭐 단기적인 해법, 또 장기적인 해법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잘 이제 새겨서 좋은 해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 반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 좀 중장기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정부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이제 대처하기가 급할 텐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틀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호중 교수님. 이제 일단은 명의든 의사는 좀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막 뭔가 국가 단체에 가서 뭘 설명을 해야 되고 뭐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은 좀 너무 소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또 사태를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또 외상센터가 한 일부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모쪼록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조원준 의원께서도. 예,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공공성이 강한 필수 진료 분야가 수익성이라고 하는 가치와 충돌했을 경우에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자꾸 보여주는 사례들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건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필수 또는 국민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어떤 의료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컨센서스가 충분히 마련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수익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또 다른 프레임의 잣대가 개입해서 이걸 왜곡시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권역외상센터에 국한해서 보자면 어찌됐건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된다고 한다면 권역외상센터가 그러니까 안착해 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토론이 권역외상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급 환자를 살리는 외상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골든 아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슈 토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